자, 명시담보, express warranty. 뭐 수업 지난 시간에 수업 끝나고 어떤 친구가 질문하던데, 보험회사가 그 보험자 책임을 지는 기간을 얘기를 할 때 거기서도 담보라 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것도 담보한다 그래요. 근데 약간 뭐 그런 차이는 있겠죠. 담보한다는 약간 동사적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담보는 명사적이다 하는 차이도 있는데 사실 우리말로는 똑같아요. 거기서 말하는 담보나 여기서 말하는 담보나. 근데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워런티입니다. 워런티. 어떻게 보면 워런티의 어떻게 제대로 된 번역을 굳이 하자면 뭐 보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더 맞는 번역 같은데 내가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그죠? 나보다 훨씬 선배 교수님들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선배 교수님들이 우리말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일제시대 때 영어나 독어로 되어 있는 그 뭐랄까 전문 용어를 한자어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번역이 이렇게 된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뭐 철학이라든지 뭐 그런 말들. 특히 뭐 약간 한자어로 되어 있는 전문 용어들 중에 되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시작 자체가 그런 거라서 영어 표현이 워런티입니다. 워런티. 그리고 이 워런티는 보통 공산품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들이 소비자들한테 워런티 하는 거지만 여기서 보험에서 말하는 워런티는 누가 한다? 피보험자가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한다. 그러면 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워런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 담보를 해주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들을 서류상으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거, 요구 사항들이다라는 거죠. 네가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고 충족시켜줘야 내가 너에게 담보해 줄 수 있겠다. 보상해 줄 수 있겠다. 손해 발생 시에 보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명시담보가 있고 묵시담보가 있고 그리고 명시담보는 반드시 보험계약서에 서면으로 들어간다. must be 얘기했죠. 그리고 그 명시담보의 첫 번째가 중립담보. 전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중립담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시담보의 종류는 안전담보가 있습니다. 안전담보. good safety. 화물이 안전해야 돼요. 안전해야 됩니다. 특정일, 특정한 기간 동안 언제라도 그래서 그 MIA 38조에 의하면 그 보험 목적물이라고 하면 뭐 선박이나 화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선박이나 화물이 어떤 특정한 날짜에 무사하다,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은 물건을, 안전하지 않은 배를 보험에 든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험 사기를 노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에 드는 그 대상 물품은 안전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이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가 되겠죠. 명시담보의 세 번째, 항해담보가 있습니다. 항해담보는 특정 지역의 항해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뭐 다른 지역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6개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여기서 말하는 북아메리카는 캐나다 위쪽 말이에요. 발티케가 어딘 줄 알아요? 독일 위에 있는 바다 있죠. 스웨덴 상트페테르부르크 있는 그 바다. 거기가 왜요? 바다가 거칠어요. 굉장히 거칩니다. 거기 북극해. 자, 베링해가 어디냐면 그 시베리아하고 알래스카 그 사이에 알아요 혹시? 날짜 변경선 지나가는 거기입니다. 이런데 겨울에 항해를 하면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할 정도로 추워요. 굉장히 베리 추워요. 그 왜 그런 거 있다던데 베링해에 무슨 새우 잡나 뭐 가재 잡나 그거 하면 되게 일당이 세던데 근데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뭐
그러니까 이 거친 바다고 기온도 굉장히 낮고 뭐 풍랑도 세게 치고 예. 굳이 그 바다를 가야겠느냐?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거죠. 예. 자, 그다음에 남극해. 남극. 여기도 춥죠. 예, 여기도 춥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양에서 인도양, 그 인도가 있는 인도 바다 밑에 있는 그 인도양, 거기에 여름에 항해하지 마라. 여긴 쪄 죽죠. 너무너무 더워요. 이런데 가지 마라, 항해하지 마라 라는 걸 달아놨어요. 왜 달아놨겠어요? 선박이나 화물을 너무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끔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새 뭐 좀 이런 뭐 국제 운송이나 국제 물류나 이런 쪽으로 관심 있고 뉴스를 새롭게 접하는 친구들은 요새 뭐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뭐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아직 열린 게 아니죠. 열릴 수 있다는 거지. 미래에, 근미래에. 얼음이 더 녹으면.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거는. 지금은 보험회사들이 좀 보수적으로 정해놓은 항해 담보를 지켜야만 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비 담보가 있습니다. 선비는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선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운용 비용들을 보통 선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들이 일종의 바다에서 사업을 해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투자 자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선비를 보험에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따로 선비를 보험에 드는 경우라기보다는 선박보험에 합쳐져서 이제 선비 보험이 들어가는데 그 선비의 그 선비를 보험에 드는 그 선비의 그 덩어리라고 할까요? 보험 금액이라고 할까요? 그 금액이 선박보험의 가입 금액의 총액에서 선박보험 총 금액에서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비담보예요. 그러니까 이건 화물보험에 적하보험에는 특별히 적용되는 뭐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선박보험에서 이 내용이 필요로 하고 아니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선비의 한도를 전체 선박보험 금액의 25%로 정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선박이 비쌉니다. 수업 시간에 수차례 강조했죠. 몇 천억씩 하는 물건이라고 해서. 이게 배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연료라든지 뭐 소모품이라든지 뭐 부품이라든지 부속품 뭐 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가 있잖아요. 배가 여러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의 가격을 높이는 것보다 이것들의 가격을 높이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보험료가 싸집니다. 얘가 비싸잖아. 얘 비싸다 그랬잖아. 얘 한 3천억 해. 얘네들은 뭐 끽해봐야 뭐. 그래서 좀 애매한 성격인 애들이 있죠. 배라는 게 그냥 덩어리 무슨 건물처럼 그냥 덩어리만 떨렁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기구도 들어가고 기계 설비도 들어가고 뭐 장치 뭐 여러 가지 도구 뭐 소모품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배로 쳐서 배의 가격에 넣는 것보다 선비로 빼버리면 이거는 줄고 요건 올라가겠죠. 금액이. 와닿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5천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5천만 원인데 시트를 안 팔아요. 시트를 빼요. 그리고 4천만 원에 팔아요. 시트는 내가 사서 끼울게. 뭐 이런 식인 거야. 쉽게 말하면. 전체 보험료를 떨어뜨리기 위해 전체 물품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배의 장비나 장구나 이런 것들을 저쪽으로 빼버린다고. 선비로 빼버린다고. 쓸 수 있는 소모품 쪽으로. 그러면
이거를 좀 심하게 해버리면 선박 전체 가격보다 이 선비에 들어가는 쪽에 보험이 더 금액이 커지는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을 해놨어요. 영어 표정들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표정들인데 전부 다. 왜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든다고 칩시다. 연료 배에 한번 기름 넣으면 1억만 들겠어. 뭐 한 1억 그래도 1억만 든다고 칩시다. 소모품 한 뭐 5억이 있다 칩시다. 부품 한 10억 있다고 칩시다. 부속품 뭐 이것도 한 5억 있다고 치자고요. 이게 부속품으로 따로 선비로 빼지 않고 이게 이 가격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보험료가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싸지는지. 그래서 이쪽으로 빼려고 한다는 거죠. 보험에 드는 사람들이 선박보험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장비나 부속품이나 기구나 장치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묵시담보 있습니다. 묵시담보. 이거는 보험 계약서에 반드시 뭐 기록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보험을 드는 피보험자라면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지켜져야 하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묵시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묵시담보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첫 번째 적법성 담보입니다. 적법성 담보. 모든 해상 사업은 합법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해상 사업은 위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묵시 담보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을 지키세요. 그거는 내가 태어난 나라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굳이 조건으로 달지 않아도, 굳이 뭐 서류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건 묵시담보예요. 위법한 사업이어서는 아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가망성 담보. 가망성 담보는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박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선박을 보험에 들 때는 그 선박은 반드시 해당 항해를 완료시킬 수 있는 해당 항해를 견딜 수 있는 감항성 seaworthiness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최소한 선박을 보험에 들 거면 그 선박이 바다에서 항해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뭐 얘기가 되지. 배가 물에 뜨지도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배랍시고 보험에 든다라면 뭔가 좀 아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굳이 보험 계약서에 쓰지 않아도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워런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지와 담보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지 의무와 담보 의무 둘 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는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둘 다. 그렇지만 고지랑 담보를 좀 구별을 하면 고지는 보험 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험료 산정에 앞서서 사전에 알리는 거고, 담보는 보험자가 그 보상을 해주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리고 존속되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는 보통 이게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다 끝나버려요. 내가 뭐 어떤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계약서에 보험 증권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보는 명시담보의 경우에 보험 증권상에 must be 하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고지는 말로도 해도 돼요.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담보는 명시담보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에 기록이 되고 엄격하게, 매우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의 경우에는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뭐 여기 중요사항, 경미사항이 있는데 이걸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여러분들한테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취소가 되면 보험 계약이 무효되죠. 무효돼서 없던 일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자, 담보의 경우에는 담보를 이게 담보가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약속시킨 거예요. 너 이거는 있어야 돼. 너 이거는 반드시 충족해야 돼. 너 이러한 사항은 보험 기간 동안 계속 존속해야 돼.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면책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지와 담보의 비교 차이점. 자, 그다음에 통지 의무입니다. 통지 의무. 통지 의무는 사실 간단해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사고 나면 보험자에게 알리는 것을 통지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험 쪽에서 얘기하는 통지는 사고 발생 시 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위험이 보험자가 직접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해상 사업을 하는 동안. 그래서 피보험자가 어떤 상황이 변동했다든지 주변 상황이 변동해서 어떤 보험 목적물에 대한 위험이 변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는 것도 통지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위험이 증가했다. 뭐 내지는 뭐 그런 경우에도 알려라. 사고 발생 말고도. 그리고 통지는 MIA의 규정이 없어요. MIA 규정이 따로 통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상법에 뭐 통지를 위반을 했을 때 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뭐 이런 내용을 담고는 있는데 MIA 규정이 없어서 조금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보험자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사고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지 의무는 피보험자의 중요한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안입니다. 자, 5주차 강의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담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판례를 스터디하는 게 사실 뭐 학부 수업에 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앞서 배운 여러 가지 개념들, 보험 해상보험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례를 좀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너무 깊지 않은 내용,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들 위주로 제가 몇 가지를 강의 자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교재에는 없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고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씩 체크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지금 여기 나온 2번 슬라이드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앞서 얘기한 워런티, 담보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게요. 이게 1958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Overseas Commodities 뭐 저기는 뭐 그냥 무슨 회사겠네요. 무슨 뭘 파는 회사겠죠. Overseas 해외에 뭐 상행이 하는 뭐 그런 회사겠죠. 뭐 몰라요. 나도 이런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존속하는지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1958년에. 자, 피보험자는 통조림 돼지고기를 ICCAR은 올리스크 조건입니다. 올리스크 구협회 적하약관의 올리스크 조건입니다. 이거를 보험사와 부보했죠. 그래서 보험증권에는 모든 통조림에는 제조 연월일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를 표시할 것을 담보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통조림통에는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고유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일부 통조림통의 표변이 빈 것을 발견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자는 담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물품의 제조 연월일을 표시를 하는 게 담보입니까? 담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앞서 우리가 담보의 종류에 명시담보, 묵시담보를 쭉 살펴봤는데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담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담보는 아니에요, 저게. 예, 근데 이 지금 요 케이스 상으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특별히 이렇게 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보험 계약 체결의 대가로서 반대급부로서 야 내가 보험을 너한테 보상 사고 발생 시 보상을 해줄 텐데 네가 이것 좀 해줄래?라고 조건을 건 거예요. 조건을. 예. 그리고 그 사항을 피보험자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보험 계약 시, 체결 시에 조건을 걸었으니까. 사실 물품의 이 뭐죠 제조연월일 고유번호 이거 표시하는 게 그렇게 중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매우 크리티컬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냐면 뭐다? 담보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 뭐다? 담보는 그것이 중요하든 중요치 않든 담보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요구한 것은 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거를 담보를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924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요거는 기간보험으로 선박보험을 체결했는데 피보험자는 6개월에 대한 운임의 보험 가입 금액을 13,750파운드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명시담보가 있었다. 이건 선박보험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 문제고 이제 이 운임이란 게 일종의 뭐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이 부대 비용의 그 한도를 13,750파운드로 정한 거죠. 선박보험을 들 때. 근데 6개월간의 운임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을 27,500파운드로 보험에 가입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담보로는 운임을 담보 사항 있죠.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지켜야 되는 워런티로는 네가 운임을 13,750파운드밖에 못해 라고 해놓고 보험 금액은 운임 27,500파운드를 해놓은 거예요. 보험 계약서 안에. 그러니까 계약서 안에 내용이 서로 충돌되죠. 그런 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후 공교롭게도 선박이 멸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담보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왜 면책을 주장했어요? 분명히 워런티 상으로는 운임은 13,750파운드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뭐 책임지겠다. 보험 금액 27,500파운드 이건 인정 못하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보험자는. 하지만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담보를 위반한 건 맞는데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인수할 때 운임을 27,500파운드로 드는 거를 네가 확인하고 인수한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담보 위반을 네가 인정했다 이거야. 앞에는 담보 이렇게 설정해놓고 밑에 실제 보험 금액은 이렇게 높여서 받은 거 네가 그걸 받은 거 아니냐. 계약을 인수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담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담보 위반이 묵인되면 담보 위반을 인정해버리면 보험자가 자신의 면책이나 담보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호프만 그리고 브리티시 제너럴 인슈어런스 요 1922년 목재선이에요. 뭐 이 옛날에 1922년이니까 목재선인데 나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뭐 어떤 지명인데 약간 저 동유럽 쪽인 것 같아. 뭐 저희 혹시 구글 맵 이런 거 찾아볼 친구들은 한번 찾아봐요. 울리아 부르크 뭐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그 위까지 항해 구간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목재선이에요. 목재선. 이거 우리가 얘기 알고 있는 철재선이 아니고 목재선인데 스쿠너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쿠너가 뭐냐면 그 범선에
범선의 가장 마지막 발전 단계가 스쿠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범선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범선. 네. 범선의 가장 마지막 발전 단계. 네. 그거를 스쿠너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근데 이 스쿠너선이 역풍을 만나가지고 엘시노어 모르겠어요. 네. 발음 어떻게 하는지. 네. 이 항구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서 항해 도중에 심한 돌풍을 만나서 적재한 목재의 부력을 이용해서 엘시노어로 다시 되돌아갔다. 근데 이 배가 1894년에 건조돼서 올해도 됐네요. 그죠? 1911년에 마지막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1914년 더운 날씨 속에서 항해를 마치고 울리아부르크로 돌아온 이 선박은 그곳에서 목재를 적재하였다가 요때가 1914년이면 세계 1차 대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떠날 수 없게 되어 6년 뒤인 1920년에 벌어진 나무 틈새를 메우는 등의 수선을 하고 항해를 출발했다. 근데 피보험자가 전손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보험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항해의 시작 시에 이 목재선은 내항성, seaworthiness, 가망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판사님께서는 이 선박이 6년 동안이나 전쟁 때문에 항구에 갇혀가지고 춥고 덥고 이게 나무가 가만히 있어도 부식이 많이 되잖아요. 철제하고 좀 다르게 그러한 추위와 더위를 겪어가면서 부식되고 침식되었고 그리고 겨우 수선을 한답시고 한 행위라는 게 나무 틈새를 겨우 메우는 수선 작업이었는데 이것도 꼼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게 지금? 너무도 이게 사고는 1921년인가 20년인가 그때 났고 이 배는 만들어진 게 189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무 배를 만든 지 30년도 지났고 6년 동안 전쟁 때문에 안 썼고 수선도 대충 됐고 결론은 뭐야? 배가 아닌 거지.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 없었던 배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다? 앞서 얘기했던 담보 중에 무슨 담보? 묵시담보. 묵시담보 중에서도 뭐? 가망성 담보 위반입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보험자가 면책된다. 아닙니다. 뭐 말이 긴데 내용은 쭉 긴데 사실 이것도 엄청 줄인 거예요. 판결 그 문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만 가져왔는데도 이렇게 내용을 줄인 내용인데 핵심은 뭐다? 가망성 담보 위반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의무, 중요한 의무인 통지, 고지, 담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담보의 경우에는 판례까지 우리가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은 해상 위험입니다. 해상 위험. 해상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 보험 용어 설명하던 그 첫 시간에 간략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설명들을 했었죠. 해상 고유의 위험이다. 뭐 이러면서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전쟁, 뭐 그죠? 뭐 파업, 동맹 파업, 뭐 투하, 뭐 이런 것들이 해상 위험이다라고 이미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상 위험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상 위험에 대한 MIA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해상 위험은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 그리고 부수하는 위험으로 나뉩니다.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은 해상 고유의 위험을 말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항해를 하지 않았으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위험.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침몰, 자초, 전복, 교사 이런 것들. 이거는 바다로 내가 배를 끌고 나갔기 때문에 발생한 위험입니다. 자, 그리고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은
항해를 하지 않고 육상에 머물고 있었다 하더라도 겪을 수 있는 위험들을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해상 고유의 위험이 아닌 나머지 위험들을 말하죠. 화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해적이라든지. 해적은 바다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해적이 배를 타고 상륙하면 산적이 되나요? 그죠? 뭐 아무튼 이건 뭐 내가 나눈 게 아니니까 MIA가 나눈 거지 내가 나눈 건 아니잖아요. 강도, 절도, 포획, 납포, 그리고 군주와 국민의 억류 억지 뭐 이런 것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적 잭 스패로 그러지 말고 서양에서는 그 하이레틴 투르크의 하이레틴 정도, 동양에서는 가장 유명한 해적, 가장 유명하기보다는 가장 악명이 높았던 해적은 동아시아에서는 왜구입니다. 왜구. 왜 그런 얘기 국사 시간에 그런 얘기 안 배웠어요? 뭐 저 고려 말에 하도 왜구가 쳐들어와 가지고 해안 뭐 몇리 바다로부터 몇 리까지는 사람을 살게 하지 않았다. 뭐 그 정도였다니까. 하도 왜구가 많이 오니까 바닷가에 사람 살지 마 그랬다니까. 고려 정부가 고려 말기 그 정도로 심했어요. 그리고 그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있죠. 태조 이성계가 가장 유명했던 전공이 황산대첩인데 그게 전라남도 남원 쪽이에요. 전라남도 남원에서 엄청난 숫자의 왜구하고 싸워가지고 전승을 했어요. 근데 왜 남원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해적이 어떻다고? 왜구가 어땠다고? 배를 버리고 육상으로 상륙을 했다니까. 그래서 육상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 그 되게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 전투로 인해 가지고 이성계가 중앙정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된 사건인데 어찌 됐든 그렇죠. 그래서 해적 지금도 있잖아요. 어디 가면 소말리아 가면 해적이 있죠. 뭔가 되게 이 여러 가지 그 헐리우드 영화나 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낭만스럽게 이게 비춰지는 거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해적 이런 것들이 이제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입니다. 자, 그리고 해상보험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만 부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육상 위험으로 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내용도 있을 거예요. 아마 협회 적하약관 할 때 하든지 할 텐데 그 신협회 적하약관에서 살펴보면 이게 이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라는 것이 해상 구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육상 구간으로도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위험에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해상 위험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 담보 위험. 담보 위험이 뭐겠어요? 앞서 얘기한 해상 고유의 위험이든 해상의 부수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든 보험자가 사고 발생 시에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위험을 담보 위험이라고 합니다. 담보 위험. 자, 그래서 담보 위험의 정의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담보 위험이란 보험자가 해상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했다. 자, 그리고 이 담보 위험이라는 거는 보험자가 봤을 때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피보험자의 어떤 손실, 하물이나 선박의 부서짐, 망실 뭐 등등의 손실하고 이 위험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험자가 이 위험에 대해서 담보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담보되는 위험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가 영향을 미쳐서 피보험자의 재산,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에 손실이 가해져야만
당연히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보상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 위험은 면책 위험이라고 합니다. 면책 위험. 세상의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 리스크 조건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구협회적가약관의 ICC-AR 그리고 신협회적가약관의 ICC-A와 같은 전위험 담보 조항이 있다라고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내가 전위험 담보 조건으로 보험자와 해상보험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위험들이 분명히 있고 그걸 면책 조항의 내용을 삽입하게 됩니다. 분명히 전위험, 전체 위험, 올 리스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보통 약관으로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면책되는 것 중에 뭐 전쟁이라든지 동맹 파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피보험자가 특약이라고 했죠. 특약,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면책되지 않고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쟁하고 동맹 파업. 그런 부분은 특약이 필요하다. 원래 기본은 면책이지만. 자, 그다음에 비담보 위험이 있습니다. 비담보 위험은 위험인데 퍼릴은 퍼릴인데 담보되는 위험도 아니고 면책되는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예시로 들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 위험에 대해서 뭐 포괄주의 뭐 이런 걸 채택하고 있어서 특히 뭐 문득 떠오르는 담보 위험도 아니고 면책 위험도 아닌 거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어찌 됐든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담보 위험. 자, 그래서 이 해상 위험을 담보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괄 책임주의가 있고요. 열거 책임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해상 위험들 있죠. 해상 고유의 위험. 그리고 해상 고유의 위험이 아닌 화재, 뭐 전쟁, 뭐 해적, 강도, 절도, 도난, 뭐 등등등등 이런 위험들을 보험자가 담보를 하는데 그 담보를 할 때 약속을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열거 책임주의가 있습니다. 열거 책임주의. 이거는 뭐냐면 보험자가 책임을 져주는 해상 위험을 보험 증권이나 보험 계약서에 쭉쭉쭉쭉쭉쭉 나열해 놓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자초, 침몰, 교사, 전복, 해적, 화재, 뭐 전쟁, 내란, 뭐 해적, 강도, 도난, 투하 쭉쭉쭉쭉쭉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점이 있죠.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그 나열되어 있는 거에 딱 정확하게 내 손실, 손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상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열거 책임주의라고 하는데 협회 적하약관상에서는 구약관에서는 ICC-FPA 그리고 ICC-WA 그리고 ICC-C하고 ICC-B 요거는 두 개는 신협회 적하약관, 요거 두 개는 구협회 적하약관입니다. 이거 내용 궁금해하지 말아요. 어차피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죠. 귀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이다. 자, 포괄 책임주의가 있습니다. 포괄 책임주의. 이건 뭐냐면 이런 방식이에요. 어떻게 한다. 여기 있네요. 요 두 번째 줄에 면책 위험, 이해의 일체의 위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험자가 면책이 되는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상한다는 거죠. 이게 네거티브 방식, 포지티브 방식 그렇게 생각해도 이해가 충분히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자인 내가 피보험자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위험들을 쭉쭉쭉쭉쭉 하나 일일이 쭉 열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너한테 못 해주는 거를 얘기하고 요거 빼고는 다 해줄게. 해주는 거하고 그 차이인 거죠.
그렇게 위험 담보를 하는 방식을 포괄 책임주의라고 하고 협회 적하 약관의 구협회 적하 약관은 ICCAR All Risk 그리고 신협회 적하 약관에서는 ICCA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나뉜다. 해상 위험의 담보 방식은. 자, 그래서 해상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미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제가 자세하게 그래도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어떤 워딩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는 해상 고유의 위험입니다. Peril of the sea.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해상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은 리스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해자드라고 하지 않는다. 덴저러스라고 하지 않는다. 뭐라고 한다? 퍼릴이라고 한다. 나에게 손실이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원인. 손인. 그래서 퍼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스크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그 위험 그 자체. 해자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위험한 상태. 내가 총이 겨눠졌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근데 내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이나 손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퍼릴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해상 고유의 위험은 뭐예요? 퍼릴 오브 더 시입니다. 바다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침몰, sinking, 자초, stranding, 그리고 충돌, 뭐 콜리전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외에도 뭐 있어요? 써놨는데 교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진흙이나 모래와 같은 부드러운 거에 탁 걸리는 거, 밀물 썰물 이런 것 때문에 탁 걸리는 거, 그거를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자초는 뭐예요? 딱딱한 물체에 걸리는 거, 암초에 걸리는 거, 그거를 stranding, 자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충돌인데 충돌. 요거는 선박이 물 이외의 물체와 접촉하는 거. 보통은 이런 거예요. 다른 선박하고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해상 구조물하고 부딪힌다든지 항구의 뭐 여러 방파제나 항구의 시설물하고 부딪힌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통 충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 의미가 조금씩 다른 거죠. 배하고 부딪히면 충돌, 밑에 암초에 걸려가지고 탁 걸리면 자초, 모래톱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못 빠져나오면 교사.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른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악천후. 요거는 heavy weather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고 비가 많이 불고 뭐 그런 것들. 자, 그 외에도 해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해상 고유의 위험은 아니고요. 해상에 부수하는 위험에 해당이 될 텐데 첫 번째 화재가 있습니다. 화재. 화재는 사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상 위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선박에 저기 있는 자초나 교사보다도 이 불이 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침몰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게 불 나는 겁니다. 배에 불 나는 거. 혹시 여기 해군 출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군 중에 함정 근무해 본 사람들 알 텐데 배에 불 나는 것만큼 가장 배에 이멀저시한 상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배는 기본적으로 배에서 불이 나면 일단 빨리 번집니다. 왜 빨리 번지냐면 이런 우리 육상에서 불이 나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 중앙대학교만 봐도 지금 얼마나 고층 건물을 많이 세워놨어요. 누가 보면 이게 아파트촌이지 대학이라 생각하겠냐고. 전부 다 고층 건물. 다른 학교 다니다가 이제 학교에 이렇게 놀러 오는 친구들, 내 친구들 보면 학교 건물 올려놓은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왜 이 학교는 자꾸 위로 올리냐 이러면서. 높은 건물 사이에 있으면 이게 자연적인 바람에 방어막이 됩니다. 근데 바다는 사방이 뚫려 있어요. 수평선이라 하죠. 바다는 수평선까지 가림막이 없어요.
그리고 바람이 계속 붑니다. 그리고 밑에서 흔들어요. 롤링이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불을 질러놓고 부채질을 하면서 흔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산소 공급 잘 해주면서 잘 탈 수 있게 최고의 조건 아니에요? 불 빨리 번지게 하는. 그 옛날에 삼시세끼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옥태견이 막 이러잖아요. 하루 불 붙이려고. 왜 그렇게 해요? 불에다 부채질하면 불 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고등학교 과학 시간으로 다시 가야 되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불이 잘 타라고 산소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배라는 게 그래요. 딱 상황이. 협소한 공간에 바람이 막 불고 밑에서 흔들거려요. 풍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불이 쉽게 번집니다. 금방 번져요. 자, 그리고 배는 또 문제가 뭐냐면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 용수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에다가 불 끄려고 물을 부어봐요. 그럼 배 안에 물이 차오르겠죠. 그러면 배 밖과 배 안이 이제 같이 물이 차오르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이제 가라앉죠. 그러니까 배에서 불 끄려면 소화 용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빨리 끄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학 재료로 되어 있는 소화 용액 혹은 소화탄 이런 거 써야 돼요. 불 진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협소하고 그리고 화물들이 컨테이너 선도 그렇고 일반 재래선들도 그렇고 화물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뭐 하나가 불 나면 순식간입니다. 쫙 불 붙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 해상보험에서의 항상 얘기하는 거 절대 빠지지 않는 보험자가 담보하는 주요한 위험에 이 화재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투하, 제티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바다에 화물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보통은 선박을 가볍게 해가지고 화물을 살리고자 할 때 뭐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투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원의 악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종의 선원들이 사보타지 하는 거죠. 화물이나 선박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뭐 태업을 한다든지 파손을 시킨다든지 뭐 등등의 부정한 행위를 해상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적, 강도, 절도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걸 아주 그 좀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해적은 해적이다. 그리고 이제 로버스 하는 거는 약간 진짜 강탈한다. 강탈한다. 그리고 약간 우리가 도둑이라고 하는 거 있죠. 띠브스. 이거는 좀도둑? 약간 그런 식의 어감의 차이는 있긴 한데 별로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됩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전쟁 위험 있습니다. 전쟁 위험. 첫 번째가 군함. 뭐 적대 국가의 전쟁용 함선인 군함. 그리고 외적, 습격, 포획, 탈취, 납포. 참 어렵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간헌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군주, king, princess and people에 의한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강류당하거나 저지당하거나 억류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전쟁위고 6번에 보면 레드 오브 마르트 앤 카운터 마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이걸 설명하려면 좀 옛날 이야기로 가긴 가야 되는데 옛날에 그 중세 유럽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때 샤락선이라고 하는데 샤락선이 뭐냐면 국가 공인 해적 이란 게 있었어요.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그 나라 국왕이 너 해적질 해도 돼라고 공인해 주는 해적.
조건 있지. 우리나라 깃발 꼽힌 배는 털지 마. 예. 그리고 네가 다른 나라 배는 털어도 되는데 네 반 내 반. 아니 너무 많이 떼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 감옥. 그러니까 동네 유명한 해적들이 영국 사람이야. 그럼 영국 왕이 불러요. 와봐. 내가 너 이때 동안 나쁜 짓 한 거 내가 면해줄게. 대신 국가를 위해서 해적질을 해라.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샤락선이었는데 실제로 대항해 시대 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특히 영국이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영국이. 예. 뭐 드레이크 선장. 예. 그 뭐지? 언차티드라는 게임 해본 사람 있어요. 예. 거기 나오는 해적이 있어. 되게 유명한 해적이 있어. 영국 해적이야, 걔는. 예. 그런 경우처럼 국가에서 다른 나라 선박에 대해서 포획 면허를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이 무슨 왕자의 게임 시대도 아니고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 배 털라고 면허를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나라가 외교적으로 어떤 곤란이 빠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전쟁 위험이라든지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모든 위험을 SG 팔리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뭐 구보험증권 보험증권 공부할 때 다시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위험의 변경부터는 쉬는 게 아니라 마치고 목요일날 우리 정상 수업 맞죠? 쉬는 날이 많아서 그죠? 10월 4일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